안녕하십니까. 오늘 초청 강연 사회를 맡은 동국대학교 YZ 캠퍼스 경영학부 이영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이 이제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5번째 초청 강연입니다. 첫 번째 7월부터 시작을 해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에 경주형 세계시민교육 초청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7월에 이제 오준 대사님 강연을 시작으로 지난달에 이제 신각수 대사님까지 총 4회 초청 강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11월 오늘 5번째 초청 강연 김석동 전 장관님 모시고 초청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초청 강연에 앞서서 잠깐 우리 오늘 초청 연사이신 우리 김석동 장관님 양력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강연을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동 장관님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23회 행정고시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을 역임을 하셨고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관이시죠. 네, 위원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평인문사회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계신데요. 경제 전문가이시면 제가 오면서 잠깐 담소를 나누었는데 자타공인 경제 전문가이시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역사에 관련된 특히 이제 난관을 극복하는 한민족 DNA에 관련된 말씀들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연 자료를 사전에 조금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고 어떤 한민족으로 자긍심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역사적 난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낸 그런 한민족의 정리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연 자료였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젊은 우리 대학생 친구들이 많이 이제 청중으로 와 계신데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동량으로 일하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초청 연사이신 김석동 장관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한 김석동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경주에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정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천년고도 경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 존경에 마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저희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까지 다 데리고 여기 와서 경주에 와서 쭉 그걸 하면서 제가 역사 교육 다 한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몇 주 전에 또 경주시청에도 왔었고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불 좀 꺼주시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는 정말 정말 저명한 역사학자신 우리 김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역사만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역사학자도 아니고 역사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 주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오늘 한 시간을 좀 나눠보겠어요. 굉장히 특별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역사를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옛날 역사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미래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안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는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작금에 맞이하고 있는 세계사 대전환기, 이 여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도
이 역사적인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첫 번째로는 지난 반세기 남짓에 걸친 대한민국 현대 경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와 굉장히 관련이 있는 2500년에 걸친 유라시아 대초원의 역사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대 역사,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은 누구신지를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떤 건지, 얼마나 어려운 세계사적인 그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자,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개척해 나갈 건지까지 여러분 2시간이지만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나누고. 자, 먼저 대한민국 현대 경제사입니다. 여러분 1960년부터 지금까지요, 약 60년 흘렀어요. 이 기간 중에 세계 경제는 약 8배 정도 늘어났어요. 8배 정도 늘어났어요. 같은 기간 중에 여러분이 나라 대한민국은 45배가 늘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계 경제가 8배 늘어났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45배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계에서 10번째 큰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자, 바로 여기 계신 여기 그 시니어 여러분들 계시고 이분들의 시대, 그리고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이 한 세대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부모님 또는 여러분들이 형제들, 시니어 형제들, 이런 분들이 이룩한 대한민국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1953년 우리는 잿더미였습니다. 여기가 대전 시내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는 이 나라를 건설을 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실질 GDP가 60배가 늘어났어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 아시죠? 뭐 3%, 5% 이렇게 하잖아요. 1년에 늘어나는 게. 이거는요 6000%가 늘어났어요. 6000%. 자, 그리고 명목 GDP가요 1200배 늘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1인당 GNI가 1인당 국민소득이요 67불에서 지금 3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보실까요? 1960년 우리 1인당 GNI 79불, 77년에 1000불 돌파합니다. 96년에 10,000불 돌파하고요. 이제 30,000불 돌파했는데, 여러분 세계 이런 우리 경제 개념 중에 30, 50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30, 50 클럽. 이게 뭔가 하면요, 국민 소득 3만 불이 넘고 인구가 5천만 명 넘는 나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크고 잘 사는 나라를 30, 50 클럽이라 그래요. 여기에 들어간 나라고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들어갔는데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2019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7개밖에 없는 30, 50 클럽 국가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나라를 건설하신 주인공들이에요. 굉장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죠. 이거 정말 기적인지 제가 이거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자, 1500년대 이후에 이 국가시대 이후에 굉장히 국력을 신장시키는 이 세계적인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이때 잘 나갔던 나라가 몇 개 없어요. 단시간 내에 굉장히 큰 나라가 된 사례가 바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일본 정도입니다. 이 5개 정도의 이 국가가 굉장히 단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경제권을 일으킨 나라로 지목이 돼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스페인은요 1500년부터 년간 세계 GDP가 1.3배 증가하는 사이에 스페인이 1.6배 성장했어요. 스페인은요 전 세계 그 섬이란 땅 거의 다 갖고 있었어요. 남미 대륙을요 브라질 빼고는 통째로 스페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적함대를 앞세워서 저 경제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였습니다. 근데 세계 GDP가 1.3배 증가할 때 저들은 1.6배 증가했어요. 아주 잘 나갈 때입니다. 이어서 등장을 한다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을 독점했습니다. 이 세계 무역을 독점을 해서 동인도 회사 여러분 아시죠? 처음으로 동인도 회사를 만든 게 바로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당시에 세계 GDP 1.5배 하는 사이에 네덜란드 GDP는 5.6배 증가했습니다.
세계의 최강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이때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하도 잘 나가니까. 자,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55개의 식민국가를 가지고 있고 산업혁명의 요람입니다. 자, 이 나라가요 1700년부터 170년 사이에 세계 GDP 3배 증가할 때 이 나라는 9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건설을 했죠.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는 잘 아시죠? 미국. 세계 GDP가 4배 증가할 때 이 나라는 9배 정도, 9.5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세계의 최강국. 이어서 등장하는 경제대국 일본. 일본은요 70년 사이에 세계 GDP 5배 증가할 때 14배 증가했어요. 그래서 경제대국을 건설했죠. 지금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자, 마지막으로 한 나라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60년 사이에 세계 GDP가 8배 늘어날 때 이 나라는 45배가 늘어났어요. 이런 예가 없었죠. 이 나라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기적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자, 대한민국 첫 번째죠. 러시아, 브라질, 호주, 스페인, 멕시코를 지난 3년 사이에 다 제꼈습니다. 이게 나라예요. 자, 이 표는 세계 10대 수출 국가 제가 그린 겁니다. 1950년부터 10년 텀으로 제가 그렸어요. 여러분, 이 표의 특징이 뭐예요? 이 표의 특징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계 10대 수출 국가는요, 등수는 조금씩 바뀌지만 컴포넌트는 안 바뀌어요. 딱 3번의 예외가 있습니다. 1950년 이후에. 1960년에 일본이 들어가요. 그리고 2000년에 중국이 들어가요. 그리고 2008년에 대한민국이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번째 수출 국가로, 6번째 수출 국가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등장하죠.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아시죠?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스마트폰 2위, 자동차 5위, 선박 1위, 디스플레이 1위, 철강 5위 등등입니다. 웬만한 거는 다 5등에서 10등 사이에 있죠. 굉장히 재밌는 거는요. 우리 세계 제조업 생산 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한 5위 내지 6위 정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요. 제조업 생산 순위. 그리고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우리가 세계에서 3번째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연간 R&D 투자 규모, 기술을 결정짓죠. 전 세계 5번째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때려붙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만들었냐 그러면요. 오늘날의 강대한 나라를 건설을 해온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경제뿐만 아닙니다. K-팝을 비롯해서 K-컬처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전 세계를 가도 이제는 다 알아줍니다. 여러분들 나가 보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IT 강국이죠. 인터넷 보급 등등등 세계 1위, 2위를 다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런 얘기들, 이거 잠깐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군사력은 세계 6위로 지금 랭크돼 있죠. 그리고 The World Most Powerful Country,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힘 있는 나라를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데서 해마다 해요. 우리가 세계 8번째로 발표합니다. 발표 8번째라 그래요. 자, 그리고 라몬 파체코 파드로라는 그 영국 그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교수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서 지금 세계적 회자가 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요. 한국은 더 이상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다.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역할을 할 제3의 고래가 되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이 편드는 쪽이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지도는요. 새로 그려진 지도죠. GDP를 갖고 그렸는데 한국 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지구상의 나라 다 합쳐놓은 거예요. 한국 크기는 저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 저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자, 제가 GDP를 갖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GDP라는 게 뭐예요? GDP는 인력과 기술과 자본을 합한 게 GDP예요. 그게 훌륭해야 되잖아요. 자, 첫째, 인력. 어떤 인력이에요? 여러분, 한국인이 굉장히 머리가 좋다는 걸 알고 계시죠? 평균 IQ가 107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IQ와 비슷한 데는 싱가포르하고
홍콩 같은 도시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자, GDP 대비 공교육비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신 사교육비 어마어마하게 때려 1년에 60조씩 때려 붓습니다. 유학생이 13만 2천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 인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인구 대비로 하면 그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간 평균 근로시간 OECD 평균의 1700시간이에요. 그동안 2010년까지 우리는 얼마였냐 그러면요 2100시간 일했어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고 막 해서 우리가 1900시간 정도로 OECD 평균보다 연간 200시간 더 일해요. 1990년대에는요 연간 3000시간 일했습니다. 일하는 기계였어요. 자 보세요. 자 머리가 좋고 좋은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진학률,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고등교육 진학률은 우리 기록이 안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산업 전사의 국가를 만들게 됐던 거죠. 두 번째 기술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R&D 투자에 때려붓기 시작했죠. 놀랍도록 때려붓죠. 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R&D 투자 절대 규모 전 세계 5번째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 입국을 단 한 세대 안에 이뤄낸 나라입니다. 굉장한 나라를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본입니다. 우리 돈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과감하게 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외자가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가도록 배짱 좋게 승부를 띄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인력, 기술, 자본이 훌륭했는데 이걸 가지고는 우리 기적을 설명하기 미흡해요. 이 기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전략, 스트래티지입니다. 우리는요 해외에서 승부하기로 했어요. 처음부터 국내에서 승부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승부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대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칼라 텔레비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칼라 TV 방송조차도 안 했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외국에 팔기 위해서 만든 나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략을 해외에서 승부하는 전략을 택했어요. 이것이 우리 운명을 바꿨습니다. 자, 이걸로도 기적의 설명이 안 돼요. 마지막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최종 열쇠.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현대 경제의 기적은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현대 경제의 기적을 수많은 학자들, 연구진들과 같이 제가 연구도 하고 제가 분석도 했지만 이거는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설명할 수 있는 열쇠는 한국인, 한민족,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의 DNA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최종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기적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존재입니다. 한국인요. 저는 해외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저는 금년에 4번 나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가서는 제가 프랑스에서 제가 확진됐어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독특한가 하면요. 특징이 있어요. 이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우선요. 자, 첫 번째가 끈질긴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리고 전 세계의 산업 현장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면요. 한국인의 특징은요.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저를 믿으세요. 어려울 때 더 강해지는 게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하면 된다. 그게 말이 돼요? 원래는 되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요. 승부사 기질입니다. 한국인은 굉장히 경쟁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정말 여러분들은 무수한 경쟁을 거치셨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한 경쟁을 태연하게 겪고 오신 분들이에요. 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요. 경쟁을 토대로 합니다.
이 경쟁이라는 거 불편하거든요. 누구나 그렇게 맞득치가 않아요. 그러나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감히 그 경쟁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빨리 체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를 따라올 데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세 번째로 집단의지예요. 한국인한테는요, 집단의지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이상해요. 보통 의지라는 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뭘 이겨야 되겠다, 뭘 사야 되겠다, 뭘 사귀어야 되겠다. 다 개인이 의지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인은 독특해요. 우리가 뭘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게. 그래서 한국인은 말도 웃겨요. 자, 우리 집,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팀, 우리 본부, 우리 회사, 우리나라 다 우리 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우리 자를 붙이는 나라 없어요. 거기다가 뭘 붙여요? 친구들하고 있어. 우리 아이. 왜 우리 아이야? 거기다가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 우리 신랑, 우리 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인만 그렇습니다. 한국은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요, 이 집단 의지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우리라는 이 집단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리더십이 확립이 되게 되면요, 한국인의 집단은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이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단 의지라는 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계의 산업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개척자 근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국민이 나가 사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딘 것 같아요? 중국이겠죠. 중국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이. 그런데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나가. 한국인이 안 사는 나라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해외에 나가 사는 사람을 국제 이민 인구라고 해요. 국민 대비 국제 이민 인구 비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나가 살아요, 우리는. 인구 대비로는. 그리고 가장 많은 나라에 삽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면 다 여러분 앞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근데 여러분들 여기로 저기로 다 공부하러 다니시고 그냥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여기서 태어났다고 해서 조용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미국은 한 주에 태어나면 70 내지 80%가 죽을 때까지 그 주에 삽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모빌리티가 강해요. 그래서 이 정이 세계를 무대로 나가서 승부하는 기질이 된 거예요. 자, 이 가지가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거는요. 세계 노는 통계가 있어요. 노는 시간 통계.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노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말이 돼요? 앞뒤가 안 맞잖아. 가장 많이 일하고 가장 많이 놀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을까요? 수면 시간, 자는 시간. 한국 사람 안 잡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흥과 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신나면 잠도 안 자고 놀아 제끼고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요. 굉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린 아까 4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이 4가지 특징과 아주 비슷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던 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유라시아 대초원입니다. 제가 이제 정말 이게 너무 많이 다니던 고향과 또 같은 곳인데, 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파란 벨트, 녹색 벨트가 보이죠? 저게 이제 만주에서부터 몽골 고원,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남부 시베리아, 그리고 동유럽, 아나톨리아 반도까지 이어지죠. 동서 8,000km입니다. 8,000km.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저거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유라시아 대초원, 영어로는 스텝이라 그래요. 저기 생긴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때요?
완전히 팽팽합니다. 저는요 여기를 한 50차례 정도 갔다 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다 평평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가보면 돼요. 다 똑같아요. 보세요. 다 대초원이에요. 이게 알타이 산맥입니다. 알타이 산맥 밑에도 대초원이에요. 이 천산 산맥 밑에도 대초원. 완전히 평평해요. 그런데 땅이 어떤 줄 아세요? 여름에는요 영상 40도 쩔쩔 끓습니다. 더워 죽어요. 겨울에는 영하 40도 추워 죽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몽골 1월에 간 적이 있거든요. 1월 초에 체감 온도 영하 46도 딱 찍고 왔습니다. 무지하게 춥습니다. 거기다 비가 안 와요. 농사 못 짓죠.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열악해요.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 유라시아 대초원, 이 스테이프라는 데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세계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기 살았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해요. 여기 살던 사람은요 이렇게 어목한 평평하긴 하지만 비도 안 오고 춥고 덥고 뜨겁고 못 짓는 이런 곳에 어떤 사람이 살았을까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첫째, 용감한 자들이 살아남았어요. 여기서. 용감한 자들이. 둘째, 영리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하고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 특징을 두 개로 요약하면요. 바로 용감하고 영리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 그리고 한민족,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특징입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지금의 전 세계 산업 현장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살아간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축을 키웠어요. 가축을 키우면서 자 보세요. 양을 키우고 염소, 낙타, 소 뭐 이렇게 해서 다 키워요. 이게 몽골 정부에서 저한테 준 통계인데 6,600만 마리를 다 이렇게 자기들이 키우는 저기 가축이라. 몽골 사람한테는 저 얘기 해줬더니 몽골 사람이 피부서 저 엉터리 통계를 하는 거야. 저렇게 적을 리가 없다는 거야. 몽골 인구가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근데 6천만 마리를 키운다는데 저거보다 훨씬 많다는 거야. 따블은 키운다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가축을 키우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풀 다 뜯어먹고 다른 데로 옮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을 딱 키워봤어요. 말을 키우고 드디어 말을 타기를 시작합니다. 말은 원래 수레를 끌거나 아니면 전차를 끌거나 이렇게 쓰이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몽골 고원에서 말을 사람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요. 말을 타보니까 너무 좋거든. 말 위에 사람이 직접 탈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직접 탔어요. 자, 그랬더니 이 말이요. 하루에 이 몽골 말들이 평균 200km를 달립니다. 200km.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라시아 대초원이 동서 제가 8,000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200km 달리면 며칠이면 달릴까요? 40일이면 주파합니다. 그럼 몽골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웃 마실 가려 그러면 한 3일 말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40일 말 타는 이 유라시아 대초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동네야.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요 말을 편하게 타기 위해서 발명품을 만들어요. 첫째가 이게 등자라는 말 안장이에요. 나무 안장이에요. 이걸 그냥 짐승 위에 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못 타요. 근데 말 위에 안장을 얹으니까 편안하게 탈 수 있잖아요. 오래오래 탈 수 있죠. 오래 갈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등자라는 그 발걸이를 발명을 해요. 이 등자를 발명을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몸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다리 딱 걸고 몸이 이제 땅에 두 발을 딛듯이 등자에 두 발을 딛은 거예요. 이게 위대한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이 복합곡궁이란 어마무시한 이 강력한 활로 무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석양을 다녔겠죠. 그 뒤에는 자, 예를 들면 몽골 쪽에서 중국 남쪽으로 물 뺏으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투 부대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마 군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진 기마 군단이 이제 탄생을 해요. 자, 이 탄생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BC 9세기 경부터는요, 사실은 세계사를 주도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사를 잘 알려져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했냐 그러면요, 이 동안 기사를 썼는데 한 가지만 예만 드리면 이래요. 요게요, 12세기 초에 있던 일입니다. 요게 이제 금나라예요. 이게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보병 2,000명이 금나라 기병 17명이에요. 그러니까 17명하고 이제 딱 만난 거야. 전장에서 만난 거야. 그러지 전투가 벌어졌는데 2,000명이 야 비켜라 그러니까 안 비키는 거야. 17명이. 야 이리 와서 붙잡아 가려니까 안 오는 거야. 17마리의 기병이요. 딱 저쪽에 이제 송나라 병사가 있는데 이 기병 17기가 앞으로 막 뛰어가요. 그래서 송나라 병사들은 쟤들이 도망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몇십 미터 가다가 돌아서 도움닫기 하러 간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가운데 7마리가 서고 양옆에 5마리가 서갖고 중앙에 양쪽에서 화살을 쏘고 이쪽에서 도끼창으로 중앙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2000대 17의 전쟁을 해요. 이게 실화입니다. 그래서 2,000명 중에 1,000명은 죽었고 1,000명은 도망갔대요. 그리고 17명은 다 살았다라고 친절한 명이 있는 게 이쪽 나라 역사책에 나옵니다. 삼조북맹회편이라는 역사책에 이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한 기마 군단을 가지고 있었죠. 자, 여러분, 요 하나 여러분 여러분 이 그림 보셨죠? 무영정 수렵도인데 이거 어때? 이 무사 굉장히 웃기죠. 말이 달려요, 날려요 거의. 날르는데 이 친구가 활을 당겼어. 말에서 손을 놔요. 그리고 활을 당겨. 활을 당긴 다음에 얘가 뒤로 돌아서 이거를 배사법이라고 그래. 파르티안 샷이라고 그래. 이 파르티안 샷을 할 수 있는 거는 유라시아 대초원의 기마 민족, 초원 제국의 전사들 바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이게 안 나타나요. 이 파르티안 샷이라는 게. 보세요. 자, 이 고구 좀 무사 보여요. 말이 달리는데 손을 놓고 활을 당기고 뒤로 돌아섰잖아. 이게 백제입니다. 백제 그 기병이에요. 백제 이거 보죠. 말이 있고 활을 거꾸로 했잖아요. 백제 금동대왕. 요게 투르크 무사입니다. 돌고 여러분 친척이에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훈족입니다. 훈족인데 보세요. 이게 독일 성당에 있는 부조입니다. 여기 말이 달리는데 활 거꾸로 쏘잖아요. 이게 이제 몽골 기병이에요. 요게 이제 막고굴에 있는 북이 기병입니다. 여러분들 친척입니다. 조금 더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제가 직접 찍어온 거예요. 막고굴 249 이거 안 여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직접 제가 찍어온 거예요. 못 찍게 하는데 우리 거기 때문에 찍어왔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 역사 기록에 남은 기마군단 초원 제국의 전사들이 바로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이는 BC 7세기부터 BC 2세기까지 한 500년간 흑해 카스피해 일대를 주름잡던 바로 그 기마 민족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에 70만 대군을 격침을 시켰죠. 자, 여기 이 스키타이에서는 그 헤로도트가 기록을 남겼죠. 스키타이는 아시아 유목민이다라고 해서 기록을 남기고 그들을 추격하는 자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무도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래서 역사 기록에 처음 남죠. 자, 그런데 스키타이는 많은 걸 남겼어요. 첫째, 무덤, 구르칸이라는 무덤을 남겼어요. 무덤을 남기다 보니까 유물을 남겼어요. 그 유물의 특징이 금으로 만든 게 많다. 그리고 동물 문양의 많다. 등등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청동송, 동복이라는 겁니다. 이 동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기 나오는 유적 유물들이 너무 우리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 있는
유물들, 무덤 양식과 너무 흡사하다 하는 것이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요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된 스키타이 시대의 황금 인간입니다. 요 모자 속에,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요 모자의 이 문양이에요. 이게 금룡총의 저기 금관입니다. 이 금관의 여러 가지 엠블럼들이, 여기 형상들이 우리 스키타이를 비롯한 유라시아 대초원의 문양들과 굉장히 비슷할 뿐만 아니라 금을 사랑하는 유라시아 대초원 민족들이 그거를 이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유라시아 대초원의 기만민족 초원제국의 전사들은 금을 굉장히 숭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널리 퍼져 살았기 때문에 이 금이란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었겠죠. 자, 이게 처음 등장한 게 이제 이 스키타인데, 이어서 이제 바로 이제 등장하는 초원제국의 전사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 이게 굵직굵직한 이제 뭉치들인데, 우리는 이 사람들이 잠깐 왔던 북방 민족, 북방 오랑캐 정도로 학교 다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흉노는요 700년 제국을 건설했고, 선비는 1000년, 돌골은 1400년, 몽골은 700년, 여진 800년. 서양 학자들은 무지했고 동양 중국 학자들은 폄하하고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초원의 민족들의 역사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죠. 첫 번째 등장하는 그 북방 민족 흉노입니다. 흉노는요 BC 209년에 이제 묵툭이라는 사람이 이제 통일을 해서 흉노 제국을 건설을 하게 돼요. 이 흉노가 흉노는 굉장히 무서웠기 때문에 중국은 항상 노략질을 당할만 하다. 중국이 처음 통일한 게 뭐예요? 진나라죠. 진시황이 흉노를 치러 갔는데 안 되니까 만리장성을 개보수하고 말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한 나라가 한나라예요. 한나라가 한 고조 유방이 흉노를 치러 갔다가 백등산이란 산속에 갇혔어요. 그래서 뇌물 주고 풀려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어요. 1. 공주를 바친다. 2. 공물을 바친다. 3. 형님으로 모신다. 그리고 한나라 7대 왕 한무제 때, 그때 와서야 이 흉노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지도 보세요. 저 지도는 제가 그린 게 아니고 터키 국사교과서에 나오는 흉노 지도입니다. 저 노란 게 흉노예요. 터키 국사교과서는 저렇게 쓰고 있어요. 자기들은 흉노의 후손이다라고 쓰고 있으면 저렇게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흉노가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자, 이 흉노가요 무덤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적도 많이 남고 중국 기록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것들이 너무 우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흉노 유물은요 지금 몽골 고원에서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긴 저기 유물은 물론이고 풍습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는 게 한반도와 그 인근에 사는 여러분들과 너무 비슷해요. 억울하죠. 오랑캐와 비슷해서.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 단재신조 선생님 뭐라 그러냐 그러면 흉노는 고조선에서 분리됐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흉노가 고조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조선은 흉노의 왼팔이라 그래요. 제가 이거 왼팔이잖아요. 이건 누구예요? 이거 접니다. 흉노는 고조선 사람이다. 이런 게 역사 사서의 기록에서 엿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저 문무왕비 이게 국립경주박물관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여기 보면은 신라 김씨는 흉노 후손이란 내용의 글씨가 딱 있습니다. 이게 1796년에 경주 인근에서 발굴된 거예요. 발굴되고 그 뒤에 없어졌다가 다시 해서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중국에 있는 유적인데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는 이 묘비명이 발굴이 됐는데 요거는 800년대 거예요. 이게 소금천시에서 투후 이 사람이 흉노입니다. 흉노에서 신라 김씨가 나왔다고 이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흉노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야, 이 고조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고조선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요게 이제 흉노 동복이에요. 요거 몽골 공원에서 발굴된 거예요. 요거는 가야 동복입니다. 그래서 흉노는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먼 관계가 아닐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흉노가 이제 분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서로 나눠지는데 서쪽은 없어지고 동흉노가 남아요. 이 동흉노가 남북으로 나눠져요. 남흉노는 중국의 동아되고 북흉노가 서쪽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뭐가 되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훈족이 되는 겁니다. 이 훈족이 되는 건데, 자, AD 375년에 이 훈족의 발라미르라는 왕이 나타나서 여기 서양으로 쳐들어갑니다. 볼가강, 동강, 드네프르강 마구 쳐들어갑니다. 마구 쳐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다 뺏어왔죠. 그리고 30년 후에 그 아들 울딘이라는 왕이 또 한 번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유럽에 살던 그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죠. 게르만족이 도망을 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아틸라라는 왕이 나타나서 그 지금의 헝가리에 판노니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판노니아의 헝가리 대평원 가운데 그 판노니아에 이제 딱 본영을 차리고 유럽 정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격침시키고 서로마 제국 정벌을 선언합니다. 그러자 이제 저기 로마 그 교황이 황금 900kg를 가지고 오고 이 난리가 일어나죠. 그런데 아틸라가 결혼 첫날 밤에 죽어요. 죽은 다음에 이 나라가 곧 없어져요. 자, 그런데 이 훈족은 100년간 유럽을 지배합니다. 100년간 유럽을 지배해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유럽을 지배하는데, 자,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만약에 아틸라가 이때 안 죽었으면은 이거 유럽은 끝까지 다 정벌됐을 거예요. 그건 뭐 전력에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자, 요게 제가 요번에 베니스에 가서 찍어온 건데, 뭐 베니스는 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베니스가 왜 이렇게 물속에 졌을까요? 이게 바로 훈족이 무서워서. 훈족은 말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에다 집 지으면 못 오잖아. 그래서 물속에다 지은 거예요. AD 6세기에 지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5세기에 쳐들어갔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베니스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베니스에서 훈 제국 땅까지 한 200km 돼요. 이 하루만 오잖아요. 그럼 무서워서 물로 도망간 거예요. 자, 그런데 독일의 GDF-TV라는 제2공영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한번 방영했어요. 우리나라 KBS 역사 스페셜 같은 건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훈족이 누군지 한번 우리가 밝혀보겠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비밀스런 아시아 초기 역사에서 훈족의 실제 역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고고학적 발굴물들이 그들의 원래 고향은 아시아 대륙의 최동단일 수 있다 하면서 어디를 지목하냐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을 지목합니다. 경주를 지목합니다. 가가 가다라고 얘기 딱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방영을 하고 저는 이 책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저기 동복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그렇게 이 저기 GDF에 주장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셨잖아요. 동서로 나눠져도 북흉노가 이상한 거다. 흉노는 여러분들하고 관계가 네. 여러분들 가시면 또 보세요. 저는 올 때마다 이거 꼭 봅니다. 자, 요거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흉노를요, 자기들 민족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4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몽골이에요. 몽골은 몽골 고원에서 흉노가 태동했다. 그래서 흉노는 우리 조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가 있어요. 헝가리는 HUN, 헝가리, 훈의 가리는 땅이란 뜻이에요. 훈가리,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훈족의 땅이다. 그래서 헝가리예요. 헝가리는 그래서 자기들 전설도 그렇게 해요. 자기들은 훈족 후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키 사람들은 흉노 후예라 그럽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게 터키 육군 휘장이에요. 휘장인데 여기 이제 BC거든. 기원전 209라고 자기들 썼어. 터키 육군이요. 자기들이 기원전 209년부터 시작했다는 거야. 기원전 209년에 시작한 게 누구였죠? 아까 묵특, 흉노를 통일한 사람이
이 BC 209년이잖아요. 자기들은 BC 209년에 군대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거 육군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죠. 한국이. 그 내 나라는 흉노가 자기들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나라예요. 자, 흉노에 의해서 등장하는 게 선비라는 적이 등장합니다. 선비는요, AD 156년에 단석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통일을 해요. 자, 저거는 몽골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저기 그 선비입니다. 선비입니다. 자, 이 선비는요, 이 와서 건국한 다음에 이 세력이 얼마 있다가 사그러져요.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손들이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이 선비족 중에 탁발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부기를 건설을 해요. 아까 제가 저기 막고구를 찍어온 거 있죠. 그게 부기 사람들 거예요. 이 부기는 그래서 남북조 시대를 열죠. 그다음 두 번째는 모형이란 성을 가진 선비족들은요, 전년, 후연, 남연, 북연 연나라를 건설해요. 그리고 이 우문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은 제일 말썽꾸러기야. 이 중에 거란을 만든 족이 나와요. 나중에 요 나라를 건설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작은 족이 실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족이 몽골 제국의 모태가 됐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선비는 누구일까요? 선비는 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기는 고조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조선이 어떻게 분파되냐에 대해서 불렸냐 그러면 중국인들에 의해서 동호, 예, 맥, 숙신 다 마찬가지들입니다. 어떻게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비는 중국 사서에 보면 동호의 후예라고 그래요. 동호의. 그러니까 동호는 고조선입니다. 그러면 선비는 고조선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남이 아니죠. 자, 선비가 동호의 후예라고 다 써 있는데 중국 사서에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마천의 사기하고 중국 정사 삼국지의 그 조선하고 사마천 사기에 나온 동호는 같은 사건을 놓고 한쪽 사서에서는 동호라고 그러고 한쪽 사서는 조선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비는 고조선의 한파라고 보면 됩니다. 고조선에 속하는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나 여러분들도 다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돌골 투르크가 이제 등장을 해요. 여러분 돌골은요 AD 552년에 부민칸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건설을 해요. 근데 이 부민칸은요 이 굉장한 그 나라를 건설을 했는데 얼마나 큰 나라를 건설했냐 그러면요 이거예요. 이게 돌골 투르크예요. 꽥투르크라는 나라인데 이게요 100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저런 큰 나라를 건설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터키 사람들은요, 이 돌고리 자기들이 투르크라는 이름으로 처음 건설한 나라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라고 주장하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돌고리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어요. 굉장히 강했어요. 돌고리 있을 때 중국 중원에 중국 땅에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그리고 이쪽에 누가 있었을까요? 동부가 최강의 기병국가 고구려가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고구려와 돌골은 동맹국가였습니다. 이 돌골은요 왕가가 아시나 혹은 아사나 왕가라는 왕가예요. 이 왕가는 금이라는 뜻의 왕가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 어떤 금이냐 이거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그리고 이 고구려와 돌골은 동맹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당나라는 굉장히 불쌍한 나라였어. 당나라는요 운수가 나빴지. 당나라는 굉장히 군사적으로도 강성하고 문화적으로도 융성하고 땅도 넓고 굉장히 큰 나라였어. 그러나 하필이면 그때 돌골이라는 어마어마한 세력 그리고 대고구려가 존재했던 겁니다. 동맹국으로. 그러니까 당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당나라 전신이 수나라라고. 수나라는 고구려를 2번 쳐들어갔어요. 2번 쳐들어가 나라 문을 닫았어. 그리고 그 수나를 이은 당나라 당태종이 직접 안시성으로 쳐들어가서 고구려 정벌을 나섰어. 그 결과가 뭡니까? 거기서 부상당해서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1년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은 당나라를 굉장히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군기 빠진 군대를 뭐라 그래요?
당나라 군대. 그 정확하게 아시네. 바로 당나라 군대라고. 그렇듯 강력한 대고구려 그리고 대돌고리 동맹국으로 있었으니까 당나라는 항상 위협에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돌고리 분열이 되다 돌고리 망해요. 내분으로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둘이 같이 지키던 고구려가 따라서 같이 비슷한 시기에 망해버려요. 참 여러분 이게 참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강력한 두 동맹국이 망하고 망해버립니다. 뭐 누구는 나당연합군 때문에 망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제 정세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망했던 돌골 투르크가요 30년 만에 재건을 합니다. 쿠툴룩이란 위대한 영웅이 나타나서 30년 만에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도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얘가 망해서 동맹국 얘가 망해서 얘가 망했는데 얘가 다시 나라가 섰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나라가 다시 섰어. 그래서 무슨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나라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이 발해라고 불렀고 우리는 고려라고 불렀지. 고구려의 후대 이름은 고려입니다. 고구려 후대 이름 고려예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 고려를 세운 거야. 그리고 이 돌고는요 나라 이름도 똑같아요. 또 돌고리라고 세웠어. 그래서 우리는 발해하고 고구려가 자꾸 다른 나라로 생각을 하지. 근데 이 돌골 사람들은 투르크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 돌골 뒤에 생긴 것도 돌골. 우리도 처음에 있었던 것도 고려. 뒤에 생긴 것도 고려. 고구려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개의 고구려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네 개의 고구려입니다. 맨 처음에 처음에 우리 있었던 고구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후대 이름 고려죠. 그 이후에 중국 사람이 발해라고 불렀던 고려. 그리고 왕건이 재건했던 고려.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 코리아. 그리고 이 지금 금성문에 의하면요. 지금 비석들, 어려운 비석들, 이런 비석들에 의하면요. 우리 코리아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학자가 밝혔죠. 우리는 고려에서 나온 코리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구려 때 이름으로 나온 고려입니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사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고구려사를 가져갔잖아요. 세계인들은 중국사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코 고구려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라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국 지방 정권의 나라 이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고구려사를 그래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게 고구려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돌고는 흉노의 다른 갈래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주소에 나와요. 자, 보장왕 마지막 왕이잖아요. 보장왕이 죽자 고구려죠. 고려의 옛 왕가와 유민이 돌골과 말갈로 들어갔다. 이 구당서에 나옵니다. 동맹국이기 때문에 망한 다음에 돌골로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일을 일으켜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돌골이요. 이번에는 서쪽으로 이사를 가요. 흉노가 이사 간 것처럼 얘들도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은 서쪽으로 가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 그리고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 터키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이게 10세기경에 셀주크 베이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 여기로 투르크 민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성지를 다 기독교 성지가 여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 부분 그리고 터키 이쪽 이걸 다 점령해 버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투르크 세력들이 서쪽으로 가면서 아바스 왕조의 이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금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셀주크 제국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들 왕실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뭐라고 남겼냐 그러면 이렇게 남겨놨어요. 자기 왕가는 오그즈 가문의 후손이다.
오구주가 왕가다. 오구주 왕가임을 자기들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서에서. 그런데 이 오구주 왕가가 고구려 왕가의 지파다라는 구체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돌골도 우리하고 동맹국이었고 저쪽으로 이사간 이 셀주크 왕가는요 우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 사람들이 더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13세기, 14세기 가면요 오스만 제국을 건설을 해요. 이 오토만 엠파이어라 그러는데 이거는 유럽 보세요. 중동, 북아프리카, 발칸 반도, 동유럽, 아나톨리아 반도 여기를 다 지배합니다. 저기로 500년 동안 제국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를 450년을 지배를 해요. 이 어마무시한 세력인데 이 얘들이 1차 대전 때 이제 국제 정세에 의해서 유럽의 병자라고 불렸죠. 망해요. 그래서 1923년 아타튀르크 케말 파샤에 의해서 터키 공화국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왕가 역사서가 남아 있습니다. 뭐라고 남아 있냐 그러면요. 자기들도 오구주 왕가다. 셀죽 제국의 왕가하고는 다른 왕가지만 자기들도 같은 오구주족의 일원이다. 왕가가. 그 왕가는 그 오구주족 왕가는 고구려로부터 유래됐다라는 유력한 연구가 지금 있죠.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 흉노, 선빌, 돌골 다음에 이제 몽골이에요. 몽골은요 참 이 아이러니한 나라예요. 이게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이 대몽골 제국을 건설했는데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이 제대로 족보가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 11세기 이 당시에 몽골 고원은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1162년생이에요. 몽골 고원에는 누가 있었냐 그러면 케레이트, 나이만, 타타르, 메르키트 이런 유력한 몽골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몽골족이 아니고 이름 자체가 이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저 북동쪽 끝에서 누가 나타나냐 그러면 징기스칸에 태어납니다. 징기스칸에 태어나서 몽골 고원을 이름도 뭣도 없는 사람이 징기스칸이 몽골 고원을 통일을 해버려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단 하나의 제국, 대몽골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나라를 만들어내죠. 자, 인류 역사상 단 하나의 세계 제국이었죠. 자, 보세요. 이겁니다. 자, 이 지도는 제가 그린 것이 아니고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에 실려 있는 지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고려입니다. 고려는 왜 그 색깔이 왜 이래요? 이 당시에 국채를 유지했던 나라는 고려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정복지는 다 그냥 대몽골 제국의 일원이 됐고 여기만 지금 딱 고려만 형제 제국이란 조약으로 저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도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 대몽골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참 의문의 인물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신비의 인물을 한번 우리 찾아가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선요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요 바로 여기 몽골 고원 최북단 여기 부르칸산 있는데요 여기서 태어났어요. 362년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의 탄생은 다 비밀에 붙여져 있어. 그래서 이 징기스칸의 존재는 이후 800년 동안 땅속에 있었어요. 러시아 지배 시대, 청나라 지배 시대 때 징기스칸의 이름만 말해도 목 쳐 죽었습니다. 전부 다 사형이야. 징기스칸 이름은 금기 이름이야. 그래서 1960년대 들어와서 징기스칸이 있었지 그 전에 징기스칸이라는 이름은 감히 누가 입에 올리질 못했어요. 자, 드디어 탄생 800주년이 되는 해. 이게 1961년에 자, 이런 비석을 세웁니다. 자, 이게 몽골에서 이런 비석을 징기스칸 탄생지에다가 세워요.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 델리움 볼닥이라는데 이 돌멩이와 푸른 깃발 이게 징기스칸 대몽골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의 탄생지예요.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난리도 안 나겠죠. 그냥 징기스칸의 탄생지 성지하고 난리가 났겠죠. 이렇게 평범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푸른 깃발. 여러분 옛날에 많이 보시던 거죠. 자, 여기를 찾아갔어요. 자, 울란바토르에 내려서 15시간, 토탈 17시간이죠. 밥 먹는 시간까지. 17시간을
제가 수륙 양용차를 타고 저기 갔습니다. 2시간마다 우왕청심한 물약 하나씩 먹으면서 길이 없어요. 그냥 울퉁불퉁합니다. 그냥 막 딱 토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설 수도 없어. 이거는 밥 먹을 때만 잠깐 잠깐 서는 거예요. 이런 길도 없어. 이런 물속을 지나가야 돼. 이 물을 차가 지나가려고 그러면 방법은 뭐예요? 이 동네 할아버지 모셔다가 이 할아버지가 물길을 아는 거야. 그런데 그냥 알아서는 안 돼. 자기가 직접 한 바퀴 이렇게 딱 들어가서 가보고 한번 건너가보고 다시 건너와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리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울란바토르 공항에 차가 한 대, 수륙장 용차가 2대가 있더라고. 비싸잖아. 2대면 값이 2배잖아.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왜 2대냐 했냐, 한 대만 하지 그랬더니 한 대가 갔다가 이게 고장나서 쓰면 다음 세대 미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찾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2대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대 다 쓰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음 세대에 2대의 미라가 발굴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분은 옷은 몽골 옷인데 내용물은 접니다. 제가 여기 가서 찍어 온 거예요. 자, 이 징기스칸 그야말로 왜 이 땅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났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어떻게 해서 저 대몽골 제국을 건설하고 했는지 참 비밀에 묻혀 있죠. 이 비밀을 제가 오늘 밝혀드릴 거예요. 자, 이 징기스칸이 제국이 4개로 나눠졌잖아요.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그 자손들의 4개로 나눠진 다음에 없어졌죠. 없어진 다음에 이번에는요 한참 있다가 누가 등장하냐, 티무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뭘 해요? 중앙아시아를 치고 들어가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요. 이 사람은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티무르 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서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면 티무르는 정말 신격이 주어진 정도의 사람으로 대우받죠. 자, 이번에는요 티무르의 5대손 중에 바부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부르는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지금은 지금 어디로 가냐 그러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땅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무굴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무굴이라는 이름은 페르시아어로 몽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몽골 제국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몽골 제국은 1162년에 징기스칸이 태어난 이래 1987년 세포이 항쟁 때 영국에 저 땅을 뺏기기 전까지는 몽골 땅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친척 땅이죠. 여러분들도 소유권이라기보다 주장할 바가 있습니다. 자, 선비, 돌골, 몽골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남은 여진. 여진이 누구일까요? 여진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그래요. 자, 저기 있는 고구려가 있던 자리에 발해가 생겼잖아요. 발해가 망했어요. 발해가 망하면 발해 땅이 어디 갑니까? 발해 살던 사람들도 일부는 옮기겠지만은 그냥 대부분 발해 사람들 살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를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여진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을 그냥 이름 마음대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을 여진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진족이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여진족은 심플합니다. 자, 보실래요? 삼조북맹회편이라는 사서에 중국 사서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여진은 옛 숙신의 나라다. 숙신은 아까 제가 고조선은 동호, 예맥, 숙신으로 분파됐다 그랬잖아요. 여진은 옛 고조선의 나라다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여진을 고구려 주몽의 후예다라고 합니다. 고구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 사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민족사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숙신은 고조선이라고 봐요. 그리고 금나라, 저 여진족들이 최초에 세운 나라가 금나라예요. 금나라 세웠는데 금나라의 역사가 중국 정사 금사입니다. 금사에 보면은 금시조 한보는 고려에서 왔다. 고구려가 되겠죠. 고려에서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려사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금건국 시조는 한보라고 나오죠. 그런데요, 저는 이제 사설을 옛날 사설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1930년대 우리 사설을 보면요,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요. 우리 당군 조선하고 쭉 나오다가 한참 가다가 금나라 편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서에.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0년대 책이에요. 그런 역사 인식이 있는 때가 우리한테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구려하고 같은 나라로 본 거죠. 자, 이번에는요. 17세기 초에 이제 누르하치가 등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금나라는 아골타라는 사람이 이제 건설한 거예요. 그 아골타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는 아골타의 약 한 20대 후손쯤 되는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이제 후금을 건국을 해요. 후금이 나중에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죠. 바꾸고 이제 지금은 중국으로 이제 나중에 이양이 되는데 보세요. 이 만주 원류고는 중국 그 청나라의 황실 사서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 그러면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이 후금 건국했잖아요. 청나라 건설한 사람이잖아. 이 누르하치 성은 애신 강나라는 성입니다. 애신은 아이신, 금이란 뜻이에요. 강나는 씨예요. 김씨 누르하치 가문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금나라와 갈래가 같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 나라 왕실 사서에 발해 왕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발해 왕 후손. 자기도 후손이다라고 썼어요. 자기는 고구려 후손 발해. 자기는 발해 후손이다. 라고 썼습니다. 발해 후손이었어요. 청나라 사람들이 발해 후손이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황제 선통제가 퇴위를 하는데 그 황제 이름 아세요? 푸이죠. 성이 뭐예요? 아이신교로 푸입니다. 애신강나 푸예요. 마지막 왕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 이번엔 북방민족 역사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역사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학자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있지만 제가 본 바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자, 한민족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한반도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주 일대 그리고 대만 일대 우리와 여러 이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뭐 이게 DNA로 한 연구도 있고 복식으로 한 것도 있고 유물로 한 것도 있고 사서로 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아마도 한반도에 원래 해안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먼저 살았을 거고 선주문이 있었을 거고 그 뒤에 북방 중앙아시아와 지금은 신장 위구르 일대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신장 위구르 일대를 통해서 그 몽골 고원 그리고 바이칼, 만주, 바레만으로 내려온 두 파가 합해졌을 거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이홍규 교수가 DNA 실증 검사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한민족 여러분들은 70%의 북방 DNA 그리고 30%의 남방 DNA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이죠. 아까 여러 저걸 이제 북방 민족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북방 민족에 대해서 뭐 저는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신 분이 계세요. 딱 부러지게.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여진, 선비, 몽골, 흉노 등은 원래 여러분의 동족이었다. 흉노, 선비, 몽골은 여러분에게서 분리되었다. 흉노는 조선의 속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 이族들이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 북방 민족들이 원류는 뿌리는 고조선일 테고 이 고조선의 핵심 인물들은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 그거를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만 해드릴게요. 이 북방사학자 전원철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연구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오직 사서만 가지고 연구하는 분이에요. 29개국의 언어를 합니다. 그리고 중세어까지 해독을 다 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이제 책은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자, 고주몽, 고구려를 건설했습니다. 마지막 왕이 보장왕이에요.
이 왕이 되지 않는 서자 가문 중에 오그즈 칸이라는 가문이 기록에 나옵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오그즈 칸의 3대 손이 바로 발해 건국자 대조영이고 그 동생이 대야발입니다. 이 대야발이라는 사람은 단기고사란 역사책을 쓴 사람이고 이후에 발해 제2왕가의 시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대야발의 4대 손에 금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금행의 역사책에 나와요. 세 아들이 있습니다. 아곤의 한보 보알이라는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 중에 한보라는 둘째 아들인데 이 한보의 7대 손이 아골타입니다. 아까 고려사에도 나오고 아까 금사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아골타입니다. 이 금나라를 건설했고 이 아골타의 약 20대 손이 누르하치입니다. 누르하치가 청나라를 건설했죠. 후금을 건설했죠. 그런데 보알리가 막내 아들인데 이 셋 다 역사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보알리 4대 손의 알란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알란고아는 여자입니다. 이 알란고아는 모든 몽골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몽골족이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시조로 이제 몽골족이 있는 거예요. 몽골족. 이 알란고아라는 사람의 10대 손이 징기스칸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대야발의 19세 손이 된다는 것이 이분의 역사서에 의한 겁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용녀인데 용녀의 남편이 작제건이고 작제건의 손자가 왕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한 거죠. 원래 고려 그리고 내려와서 다시 고려를 건국을 했다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역사책에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써놨는지 한번 우리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 기록 중에 처음 나오는 나라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 이름이 처음 나오는 나라 이름이 나라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게 여러 책에 나옵니다. 환국이라는 책. 자, 그런데 환국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뭐 여러 이제 주장이 있는데 아마도 중앙아시아 지금 이제 신장 위구르 알타이 산맥 일대에 있었을 것이라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만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환국에 살던 사람 중에 서쪽으로 간 사람이 아마 수메르일 거다. 서양 문명의 원류가 됐을 거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 동쪽으로 간 사람이 배달 민족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배라는 뜻은 밝다는 뜻이고 다른 땅입니다.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밝은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배달 민족이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달 민족은 밝은 땅으로 간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애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택배 민족 좀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배달 민족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환국은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첫 정부가 뭐예요? 상해 임시정부잖아요. 상해 임시정부는 환국을 정부 공문서에 쓰고 있어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요. 그 당시 집권당이 한독당이에요. 한독당 당강에 보면 삼국 유사의 환국이 바로 한국이다 라는 취지로 당강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3.1절 23주년 선언문이 있어요.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민족은 정부 문서예요. 우리 민족은 처음 환국이 창립된 이래 단군 부여 이렇게 나옵니다. 환국이라는 거를 정부 문서에 공식적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는 뭐 저런 거 모르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배달국이라는 건데 배달국의 존재에 대해서는 중국 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국 사서에 보면은 배달국의 수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배달국에 대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자, 문제는요. 이게 우리 고조선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신화로도 취급을 안 하고 또 배우지도 않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중국 북방에서요. 지금 나중에 지도 보여드릴 텐데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이 유적들이 발굴이 되면서 이 배달국의
실존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한번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유적이 발굴되면서 중국은 역사 공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달국의 왕 중에 한 사람이 치우천왕인데 이 치우천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선언을 합니다. 자, 중화민족의 조상이다. 처음으로 1995년에 이걸 선언을 해요. 선언하면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의 연대를 정합니다. 이 치우천왕은 BC 2600년 전에 실존했던 동이족의 왕이다 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그게 동부 공정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단군 조선 이전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배달국이 있었고 왕이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중국은 공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게 단군 조선이 있잖아요. 단군 조선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대동강변에 있었다는 학설이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다. 이 단군 조선은 만주 일대와 한반도, 발해만 일대에 있던 나라였다. 그리고 이쪽의 학설은 BC 4세기 내지 5세기에 있었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BC 4세기 때는 실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국대학의 윤내영 교수가 그린 고조선도입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이런 주장도 있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힘을 얻는 것은 이쪽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적과 유물의 발굴에 의해서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블라디보스톡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가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려요. 이렇게 달려서 여기 이르쿠츠크까지 이르쿠츠크를 지나가거든요. 이르쿠츠크에 가면은 바이카로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를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72시간 타고 갔어요. 72시간 타고 제가 바이카로까지 갔는데 물론 그전에는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내가 한번 기차를 타고 가고 싶어서 기차를 제가 타고 갔어요. 제가 여기 기차 시베리아 횡단열차 솔로 이름 하나 지어주고 왔습니다. 고조선 국경열차라고 지어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로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꼭 한번 타십시오. 여기 타면요 딱 보면 이것이 바로 국경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 정도로 고조선의 국경을 형성하고 있던 그러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과 고조선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친 전부 다 고조선에서 이제 출발한 거고 여러분들과 그러면 무슨 관계일까요? 여러분들은 고조선을 막연히 그냥 북쪽에 있던 어떤 나라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고조선 사람인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재신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 만주 일대는 신한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이 한반도에는 평양을 중심으로 마란이라는 임금이 있었고 발해만 일대는 불안이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세 임금이 좀 독립적으로 다스렸다. 이것이 고조선을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냐 그러면요. 이게 BC 4세기 내지 5세기 경에 이 세 왕이 이제는 상당히 분립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다. 그래서 여기는 신조선이 생겼고 여기는 불조선이 생겼고 여기는 말조선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저기 쓰고 계세요. 자, 그런데 뭐 그 내용은 또 상세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BC 2세기를 전후해서 물론 그 전부터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전후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한반도로 이사를 와요. 이 신조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요. 한반도 남부로 내려와서 낙동강 동편에 자리를 잡아요. 이게 여러분 바로 여기 계신 이 땅. 이게 진안이라는 땅이에요. 그리고 불조선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낙동강 변으로 와서 변한 세력을 만들었고 이 평양 일대에 있던 말조선 사람들이 내려와서 마한 세력을 만들었고 나중에 이 지역이 신라, 가야, 백제로 재편됐다라고 하는데 이 논지가 무슨 논지냐 그러면 우리는 고조선에서 다 이사온 사람들이 한반도에 다 섞여 사는 거예요. 하나만 볼게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은 시조가 박혁거사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서 신라 시조 조선의 유민이 6마을로 살아 지난 600라고 그 전부터 조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조선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한반도 남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북쪽에 있었던 고조선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 내려와서 다 함께 어우러져 우리가 하나의 문명권 그리고 문화권을 이루면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의 결여로 우리는 이렇게 성립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라는 말이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자, 참 이 허무맹랑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제가 다니던 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서요. 저는 여기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제가 답답하게 없습니다만은 이 일대 그 요하 문명 지역이라고 하고 그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 일대에서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길게는 1900년대 초지만 1960년대 그리고 1980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유물이 딱 쏟아집니다. 전 세계가 놀래요. 전 세계가. 이 지역에서요 BC 8000년 전 말하자면 10,000년 전부터 문명의 유적이 발굴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문제 땅만 파면 나와. 그래서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저 지역에 BC 40세기에 문명의 흔적이 나타났는데 국가의 존재가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국 옛날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BC 40세기에 나라가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인류의 4대 문명은 앞서는 문명이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세계 문명사 다 새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저 지역에서 하가점 하청 문화라 그래서 이건 홍산 문화라 그러고 이건 하가점 하청 문화라는 건 BC 24세기경에 국가의 존재를 입증하는 유적이 나타났어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습니다. 제가 박물관도 다 다니고 다 이게요. BC 35세기 유적입니다. BC 35세기에 이게 150m짜리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총묘단 다 있습니다. 무덤부터 재단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 국가가 이거를 그래서 고국이라고 옛날 나라. 국가의 존재 입증이 됐어. BC 35세기. 이거는 어떤 사서에도 안 나와요. 미로 짐작컨대 이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에 이거는 오랑캐 땅이니까 자기들 모른다 그랬어요. 지금은 자기 땅 안에서 유물이 발굴되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알고 보니 우리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공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BC 35세기 유적. 이 시대에 치우천왕이 BC 26세기경에 왕을 했던 거죠. 제가 여기 갔다 온 거예요. 자고 있는 사서 깨워서 이 유물들은요 정말 재밌는 게 보통 6개월씩 그냥 휴관이야. 그냥 안 들여보내죠. 휴관이야. 저는 휴관하는 중에 제가 자는 이 사람 깨워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엔요 BC 24세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지역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유적이 발굴돼. 이거는 청동기 유적부터 해서 국가의 존재를 확실하게 청동기 국가의 존재를 입증시킨 거예요. 요거는 이 시대 때 고조선 외에는 어떤 사서에도 발견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도 어느 나라 건지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역사는 미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예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역사를 너무 우리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실까요? 자, 우리 고조선, 당군조선, 이 북방민족사, 흉노, 선비, 돌골, 몽골, 여진은 전부 다 이제 북방민족사는 다 없어져 버렸죠. 우리 거 한 개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당군조선은 신화다 해서 끝내버렸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배운 교과서에 BC 4세기 내지 5세기 있었다가 딱 부러지게 써 있어요. 제가 아까 써놨잖아요. 이 위만조선이 최초의 한국 왕조로 하는데 이거는 중국 지배 왕조입니다. 그리고 부여사는 우리 이제 교과서에 안 배워요. 부여사는 일제시대 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냐 그러면요. 부여사가 나오는 순간은 고조선사로 가는 당군조선사가 나옵니다. 그 당군조선사로 가는 길목을 끊는 게 부여사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여사를 안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열국시대 때부터 문제는 이 가야사는 임나 일본부로 이제 실종돼 버렸죠. 복원돼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백제, 신라, 고구려는 국경, 영토, 연대에 대해서 지금 시비가 많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사와 발해사는 역사 공정에서 중국사로 편입돼 버렸죠. 그리고 금나라사는 아예 중국사로 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가 너무 찢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김 교수님
그 뭐 항상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한국사를 정말 귀중한 여러분들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미래를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굉장히 잘 나온 분이었잖아요. 잘났잖아요. 야, 60년 만에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우리 고조선의 후예고 흉노 선비 돌골 몽고 여진 이런 사람들 애들은 서쪽으로 가면서 적당히 살았지만 우리는 본류, 우리가 대장이잖아요. 이렇게 빵빵하게 자랑스러워서 우리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미래는 굉장히 지금 암담해요. 우리 미래가 진짜 암담해요. 어떻게 암담한지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을 혼란과 고민에 빠뜨릴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있었나? 아, 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망하는 건가? 이 고민이 생길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자,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세계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를 간단히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신문 지상에서 이렇게 보고 하셨을 거예요. 요새 뭐가 이상하게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1980년 여기 지금 40년 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법무부에서 처음 사무관으로 이제 임관해서 일할 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 1980년이 참 현대 경제사의 고비입니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굉장히 돈을 많이 퍼부어요. 인류가 40년 동안 돈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퍼붓는지 잠깐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미국 30년 국채인데, 10년 국채인데 16%였어요. 16%가 거의 0% 가까이 왔어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돈을 붓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예요. 요거는 미국의 단기금리, 유로레이트 18%에서 거의 0% 갔어요. 자, 이렇게 갈 정도로 돈을 확 자꾸 때려붓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돈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못 부어요. 근데 1980년부터 40년 동안은 돈을 때려 붓기 시작해요. 때려 부어. 돈을 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잘 살게 됐지. 인류는 처음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에 이렇게 저금리가 없어요. 금리 0%. 이렇게 저금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뒤에 표로 보여드리겠지만 미국 FRB 펀드 금리가 19%였어요. FRB 이제 그 기준금리가 19%인데 그게 0%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부었다는 얘기죠. 근데 왜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이상하잖아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돈을 벌어도 물가가 안 올라야 되잖아요. 물가가 왜 안 올랐을까요?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니까 돈을 벌었다고요. 왜 안 올랐을까요? 1. 중국의 등장입니다. 아무리 수요가 많아도 중국에서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가 뭔가 그러면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싼 데서 물건을 사다가 조립도 하고 갖다가 이제 파는 거예요. 이게 세계화입니다. 중국의 등장과 세계화 때문에 물가가 안 오르는 거야.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돈을 때려부은 거예요. 자, 돈을 때려부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선진국이 1995년에 국가 총부채 비율, 이 총부채는 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208%에서 300%까지 갔어. 그러니까 200에서 300% 갔어요. 자, 신흥국은 97%가 210% 갔습니다. 2배 넘었죠. 그리고 중국은 109%가 287%, 3배 가까이 갔어요. 우리도 만만찮게 갔습니다. 140에서 260까지 갔죠. 더욱 놀라운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2008년에 이때 서프라임 모기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생겼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모르실 수 있겠구나. 2008년에 빵 하고 터졌어, 전 세계가. 그래서 뭐 때문에 터졌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터졌어요. 이거 이후에 빚 늘어난 거 보세요. 인류는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무서운 일을 지금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하는 이렇게 폭탄을 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동안 버블이 일어났죠. 주가가 올랐죠. 몰라요? 여러분 보실래요? 자, 주가 미국 나스닥 보세요. 주가 오른 거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부동산이 폭등하고 채권값이 폭등하고 원자재가 폭등하고 코인이 폭등하는 거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올라간 거야. 이게 이 버블이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때는 1980년에 미국 저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14.4까지 갔어. 이때 그러니까 미국이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페드 펀드 금리가 19% 갔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금리 올려. 여러분 19% 무섭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금리 30% 넘었어요. 자, 이것이 40년 동안 0% 가까이 왔다가 인제사 올라가는 거죠. 이게 드디어 이제 물가가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오늘 또 같이 볼 거예요. 자, 한 가지는 여러분 이 버블을 쌓았다 그랬죠. 우리가 버블을 쌓은 데다가 폭탄을 쌓았는데 이번에는 뭐가 생기냐면요. 뇌관이 생겨요. 어떤 뇌관이 생기냐 그러면요. 어떤 뇌관이 생겨요. 자, 미국이란 나라가 고물가로 시달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증권시장 부동산 이제 버블이 생기고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재정 적자가 생기는 거예요. 참 미국도 유럽은 정책 수단도 없어. 경제 회복도 안 돼. 심지어 독일까지도 위험해. 자, 신흥국 아까 부채 누른 거 봤죠? 이게 신흥국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저는 20, 30개 깨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국 리스크. 중국은 기업 부채,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버블, 부실 채권 암담하죠. 전 세계가 이래요. 지금 이런 데다가 무슨 일이 터지냐 그러면요. 이런 일이 터져요. 하나가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러시아 사태. 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져 버려요. 이 지구가 다 지구 속에서 각 나라가 뭐 이렇게 해먹으면서 서로 그냥 뭐 팔고 사고 해서 뭐 원자재는 누가 하고 완제품 누가 하고 하던 게 딱 깨져 버려요. 깨져 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는요. 그동안 아까 물가를 잘 지켜왔던 세계화 끝난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세계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중국이 값싸게 공급했는데 중국도 이제는 국민소득 10,000불이 넘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동안은 우리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이런 시대를 40년 살았는데 지금 시대는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 시대로 이제 바뀌는 이 순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은혜피한 시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세계화 대신에 굉장히 생기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전쟁을 해요. 이 전쟁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투키디데스의 이 투키디데스가 누구냐 그러면 BC 한 5세기경에 살던 역사가고 군인이에요. 이 사람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집필한 사람인데 아테네하고 그리스 스파르타가 붙은 전쟁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스파르타가 원래 강대국이고 아테네가 나중에 신흥 국가로 이제 부자가 돼 갖고 이제 힘 좀 쓰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쟁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흥 대국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위험한 형국이 된다라는 이런 책을 글레이엄 앨리슨이 여러분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정된 전쟁을 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책을 보면은 지난 500년간 신흥 세력이 부상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게 한 16번 정도 있었는데 이 중에 12번이 전쟁으로 끝났다. 전쟁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다. 조심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미국하고 일본, 중국 이거 보면 미국 GDP를 100이라고 봤을 때 여기 일본 GDP예요. 일본이요 80년대 중반에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요때 잘 나갈 때 이때 이제 사단이 벌어져요. 미국하고 싸웁니다.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요 이번에는 중국이 이제 요때 이제 45% 갔을 때
일본의 GDP가 미국의 45% 갔을 때 둘이 붙었어요. 때려 붙었어요. 운명을 붙었어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75% 정도 돼요. 중국이 미국 GDP에. 아,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이제 참 볼만하겠죠. 금방 안 끝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지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자, 중국하고 미국 GDP를 보면 80년에는 중국 GDP가 미국의 11%밖에 안 됐어요. 2016년은 60%였어. 지금 74%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이제 드디어 이제는 칼을 뽑은 거죠. 자, 그래서 뭘 하냐 그러면 트럼프 때 2018년 트럼프 때 이 무역 전쟁을 시발을 합니다. 그래서 관세를 서로 부과를 합니다. 근데 이 관세 부과를 해서 큰 재미를 못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관세 비싸면 중국 거 싼 거 사다가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막 무역 전쟁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그냥 적당히 휴전 상태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쟁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더 문제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이번에는 기술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기술 전쟁으로. 이 기술 전쟁은요. 이게 이제 정말 이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바로 여러분들이 이 고물가를 겪는 것도 이게 여기에 영향이 많아요. 자, 우선 트럼프가 그 저기 화웨이 이런 외국산 장비 여기에 정보 누출 그래서 쓰지 마라. 그래서 장비 못 쓰게 해요. 외국산 장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기술 반도체 판매 금지, 세컨더리 보이콧. 거기다가 판매하는 다른 나라도 제재하겠다.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의 ASML이란 이 노광 장비라는 게 뭔가 하면 이 반도체를 만들려 그러면 사진으로 이걸 찍어야 되거든요. 찍어서 조그만 걸 찍어서 이제 확대 축소해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요거는 전 세계 90%를 네덜란드가 독점하고 있어요. 저 회사가. 그거를 중국에 팔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반도체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이든 시대 도래하면서 더 이제 세게 나가죠. 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의약품, 피토류까지 4대 품목 공급망 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는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해서 자기 나라로 들어와서 만들어라라고 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난 8월에 있었던 건데 요거는 자동차도 미국 와서 전기차 미국 와서 만들어라 그럽니다. 그리고 10월 달 요번에 이게 아주 결정적인 제재를 하죠. 미 상무부에서 첨단 반도체와 제도 장비는 중국으로 수출하지 마라. 저거 수출하면 제재 받습니다. 이런 정도로 강하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반도체에서 상당한 수준 기술력을 이제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는 건데 거기다가 그 중국이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한 70%를 좌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너무 대응하기가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힘이 붙여요. 힘이 붙이니까 뭘 해요? 같이 싸우자. 그게 이번에는 안보 블록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쿼드 사자회담.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게 중국 견제를 하자. 그러다가 이게 나라가 작으니까 여기다가 쿼드 플러스 하자. 한국, 베트남 등 3개국을 합하자. 그래 같이 안보 회담을 하자. 그다음에 오커스 들어보셨죠? 미, 영, 호주 3개국이 출범했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호주에다가 핵 잠수함 만드는 설비를 주겠다 하는 게 오커스입니다. 지금 핵 잠수함 기술은 미국, 영국만 있어요. 그다음에 칩포, 반도체 포죠. 근데 요거는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이 동맹을 맺자. 그렇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73%, 파운드리 87%, 설계 및 생산의 91%를 차지하니까 칩포가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IPE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뭐 인도까지 끼워갖고 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저기 동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이 1. 커지고 심화되는구나. 2. 국제전이 되는구나. 이거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그냥 두 나라가 싸우면 적당히 싸우다가 피곤하면 끝나는데 이제는 편을 만들어 싸우면 여러분 역사에서 보셨잖아요. 편을 만들어 싸우면 전쟁이 이기가 쉽죠. 자,
이 대목에서 하나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 미국하고 옛날에 일본하고 싸운 얘기 잠시만 해드릴게요. 80년대 미국, 일본은요 너무 제조업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반도체도 일본이 쓸었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전 세계 10대 반도체 회사의 절반이 미국 거였고 전 세계 1등이 NEC였어요. 반도체 다 일본이 판을 쓰고 있어. 특히 이제 일본이 막 그걸 했어요. 저기 덤핑하면서 시장 점유율 늘리고 하니까 미국이 이제 못 참은 거예요. 못 참아서 뭘 하냐 그러면 반도체를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방법이 그 통상법을 들고 나와요. 통상법을 들고 나와서 이제 일본 반도체를 조집니다. 그래서 301조, 통상법 301조. 여러분들은 어려서 못 보셨을 텐데. 그게 나중에 슈퍼 301조 해갖고 이제 주로 이제 신기술, 이런 첨단 기술을 위해서 이제 일본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완전 몰락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이 없어졌어요. 그게 어디로 갔어요? 그게 일본 반도체 산업이 죽고 그게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게 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일본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일본을 이렇게만 미국이 죽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요. 이번에는 일본이 프라자 합의라는 걸 해요. 프라자 합의가 1985년 9월 20일 제가 담당 사무관이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너 여러 나라가 모여서 일본도 너 환율 올려. 그래서 250엔이었거든요. 그때 달러당. 그게 125엔까지 2년 남짓 만에 125엔 갔어요. 그러고 조금 더 있다가 80엔 갔어요. 우리로 치면 환율이 300원 간 거야. 이렇게 가니까 일본은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지. 일본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전에는요 뭐라 그랬냐 그러면 자기들이 동경 땅 팔면 미국 다 산다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막 경제가 흥청망청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환율이 300원 되면 죽지 살겠어요? 300원이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기업들이 죽잖아요. 수출 못하는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를 일으키잖아요. 내수 일으키려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때려 부어야지. 그러니까 막 금리를 낮추고 일본 대장성이 돈을 때려 붓습니다. 돈을 때려 부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겼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부동산이 폭등하지. 폭등하고 뭐 주식 폭등하고 하지. 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는 버블이 붕괴되면서 일본은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 이후로 30년 동안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고 엔화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자, 세계 환경은 그런데 우리 환경은요 편치 않습니다. 보세요,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 여러분 한번 이거 보여드릴까요? 참, 우리 가계부채가요 GDP 대비 106%예요. 전 세계 정상급이에요. 기업부채도 전 세계 정상입니다. 가장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뭐 몇 대 1, 2등 합니다. 우리는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그렇게 많은 나라예요. 자, 그다음에 자산 버블, 금융 불균형 위험하죠. 그리고 경제 양극화, 갈등 구조, 성장 잠재, 경쟁력 하락, 저출산, 공절, 참 숙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충격에 우리는 굉장히 허약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이게 두 개, 여기 보세요. 이게 주택 가격, 가계 소득 대비 그 주택 가격 PIR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 그러면 자 서울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가진 사람이 평균적인 아파트를 서울에서 산다. 단 1원도 안 쓰고 돈 모아서 산다. 하면 몇 년 걸리겠냐 하는 게 PIR이에요. 자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18.5야. 18.5. 전국은 7.1이고 무슨 얘기냐 그러면 18.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못 산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거품이 꼈는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런 사회는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기 국면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합계 출산율 보세요. 출산율이 0.8대야. 전 세계 신기록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제대로 된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0.8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뭐 한 100년 지나면 이 나라 없어질 판이야.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그냥 일변도라고. 이게 이제 경제예요. 우리 경제가 지금 편치가 않다고요. 이 보세요. 여기다 공급망, 그다음에 세계화 태조, 글로벌 금융 불안, 고물가 고금리 시대. 진짜 무서운 게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게 올 거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전 세계가 지금 유동성을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생겼죠. 채권, 주식, 부동산, 코인, 원자재 다 올랐죠. 그리고 미국, 중국이 이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망 충격이 생기죠. 그러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면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죠. 금리를 올리면 보세요. 붕괴하고 한편에 세계 두 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기업 가계 부채 부담이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수출을 안 하고 무역 적자, 외화유 증시에서 외화유 증시에서 그러니까 환율 여기서는 금융 부실, 부동산 하락, 생산 소비 감소, 실물이 죽겠죠. 여기는 유동성 위기가 생길 수도 있죠. 세계적으로도 금융 경색이 생기죠. 신흥국들이 부도나겠죠. 무역 마찰이 생기면 교역이 안 되겠죠. 실물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지금까지는 그냥 버블이 깨지는 거니까 이제 버블이 깨지는 정도를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는 뭐가 생기냐 그러면요.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제 실물이 나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물이 나빠진다는 거는 기업이 없어지는 거.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우리한테는 이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게 이제 지금 세계 형세 지도를 제가 형세를 하나로 그렸는데 지금 이게요, 굉장히 심각한 그림인데 너무 편하게 보이지만 이 그림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와 중국, 서로 전략적 협력 관계. 그리고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해서 여기 이제 RCEP라고 자기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과 EU는 이 나토로 묶어져 있고, 여기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역 안보 체제 또 공급망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이 파란 색깔이 이쪽하고 비교적 가까운 나라. 그리고 이 회색은 요 노란색은 이쪽하고 가까운 나라들. 그다음에 이 회색은 앞으로 굉장히 캐스팅이 될 나라들. 이 중에 눈여겨볼 만한 게 인도죠. 인도가 여러분 어디 편일 것 같아요? 자, 중국 다음에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될 때가 이제 인도일 거예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지금 태도가 애매모호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인도는 소련과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도 가까울 거예요. 인도 무기는 기본이 러시아 무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전쟁했잖아요. 미국이 파키스탄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둘은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IPEF 이런 걸로 미국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국제 정세가 지금 복잡다단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뭘 예고하냐 그러면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울 텐데 어느 정도로 어려울 거냐? 그거는 40년 버블이 깨지고 인류가 안 해봤던 버블이 깨지고 여기서는 이런 그야말로 신냉전 시대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2차 대전 이후에 제일 어려울 거다. 저는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세계 경제는 가장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세계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40년 동안 너무 많이 그리고 세계가 협력적 관계에서 이제는 전부 베타적 관계 그리고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양쪽이 다 어려운 겁니다. 하나는 버블이 꺼지고 하나는 국제 공조의 이런 세계 질서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거냐? 미래가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한테는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민족 어려울수록 고난과 역경 속에 더 강해집니다. 자, 우리 비전은 뭘까요? 제가 뒤에 예는 들어놨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우리 비전은요. 이 세계 경제 환경 그리고 국제 정세 변화하죠. 변화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 우리나라 국익에 어떤 게 맞는지 우리 국익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겁니다.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하겠죠. 그러나 이런 경제, 무역 전쟁이 있을 때는 누가 나가서 전쟁을 해요? 기업이 나가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이 났으면 군인이 나가는 거고 이런 경제 전쟁에서 기업이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업이 전쟁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손발 묶은 거 다 놔둬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벌여놨어요. 지난 60년 사이에 세계 10번째 나라를 건설했다고 우리 기업들이 건설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마지막 전선에 또 우리는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선에 나가서 세계와 더불어 경쟁하면서 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묶은 걸 풀어야 되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규제 혁파입니다. 규제를 혁파해서 한민족 DNA가 유감없이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묶은 걸 일단 다 털어버려줘야 됩니다. 털고 이 기업들이 세계를 상대로 싸워나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군인들이 나라 지키는 게 아니고 경제전쟁에서는요. 군인들이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진정한 전사는 기업입니다. 기업들한테 마지막 기회를 우리는 줘야 됩니다. 모든 규제를 혁파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그동안 60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건설한 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풀어만 주면 나머지는 이 사람들이 해낼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거기에 들어가서 일하실 분, 여러분은 미래를 만드실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인들이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업의 터전을 오늘날 우리는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노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규제 혁파입니다. 묶어놓은 걸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나가서 마음껏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날 세계 10개 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앞으로의 미래도 똑같습니다.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세계를 누비면서 일할 수 있게 하는 터전을 만드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숙제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죠. 안 돌아간다. 잠깐만, 왜 안 돌아가지? 세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요. 전 세계는 정말 너무 걱정되죠. 전 세계는요. 지금 이 신냉전의 시대로 가면 이거는 굉장히 오래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 관계상 이런 말로만 설명드릴 텐데 됐나요? 됐네. 지금 세계는요. 세계가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암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가 공존 공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생산혁명, 물류혁명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한두 나라의 그게 아니고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한번 인류가 살 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데인데 저는 그래서 한반도를 지목을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정말 한반도만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겠지만 4대 강국의 인터레스트 아주 그냥 바로 충돌하는 땅이고 그리고 세계 500대 기업 점 찍으면 한가운데가 한반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세계 물류의 중심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부터 만주 횡단 열차, 중국 횡단 열차, 그다음에 이거 몽골 횡단 열차 그리고 TKR, 일본 JR까지 다 연결시키는 바로 중심점이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극이 녹고 있잖아요. 북극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점 바로 한반도입니다. 이런 데서 한번 대역사를 일으켜보고자 제가 북극까지도 다녀왔죠.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러시아, 중국, 북한 3국이 아우르는 땅을 내서 두만강변도 같이 개발해보고 언젠가 인류가 이렇게 한번 협력을 하는 대역사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한 가지 예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정말 이 신냉전으로 가는 것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표를 이제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 이제 만드는 건 보세요. 우리가 2013년에 스페인, 14년에 호주,
그리고 15년에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를 오버라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째 나라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태리, 브라질, 프랑스, 영국 차례로 오버라이드 할 겁니다. 2035년에는 프랑스, 2040년에 영국을 오버라이드 합니다. 그래서 2040년에는 세계 6번째 가는 경제국가를 건설할 겁니다. 이 시대는 누가 주인일까요? 이 시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려고 이거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를 만들어 주셔야 될 주인공들이에요.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시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세대는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당국자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우리 기업들을 풀어놔라. 그리고 마음껏 활동하게 하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또 나가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이 시대를 잘 만들어 줍시사 부탁을 드리면서 이 복잡한 강연, 긴 강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